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이 서울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역대 그렇죠. 최저치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네. 이렇게 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정책이 다다. 네. 정책이 풀리지 않아서 매수를 네. 하고 싶어도 네.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거래량이 풀리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정책만 풀어지면 다시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네. 이게 거래량만 늘어나면 다시 상승한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포인트가. 예. 네, 처음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일단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상승론자와 같은 의견을 하신다. 이렇게. 네. 근데 참 이게 아쉬운 게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런 평가를 내렸으면 저도 인정을 좀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책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많이 줄고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미리 정확한 정책 진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렇게 했었죠. 네. 정책 때문에 올랐다. 그렇죠. 네. 정책 때문에 매물이 잠겨서 네네. 올랐다. 그리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래도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막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잖아요. 살짝 까먹을 뻔했어요. 이런 네. 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효과 일부 있다. 근데 시장이 이기는 거다.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단을 내렸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리고 분명히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었거든요. 거래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했죠. 네. 그냥 공급 부족이니까 상승한다. 뭐 이런 이 얘기를 주로 하다가 진짜 이분들도 하락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이제 수치들이 네.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유를 찾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네. 이제는 자기가 예상했던 상황하고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원인을 막 이제 찾으려고 노력한 게 이제 바로 정책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잠깐 하락이 된 거고인데 원래대로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틀렸어요. 그 부분은 좀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2008년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네.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줄거든요. 거래량이 줄다가 한 3, 4개월 정도 거래량이 완전 바닥을 치다가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상승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거래량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승하고 완전히 일치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많은 분들이 거래량하고 가격을 거의 일치시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하락하면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하고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네.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등식을 만들면 네. 안 된다. 안 말씀하셨죠?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에 적극성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되느냐. 그 적극성하고 방향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량이 막 상승하는데 폭락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거래량은 왜 상승하느냐?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팔아 제끼면 매수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오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느는 거죠. 네. 급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받는데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하한가가 갈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하한가로 가잖아요. 점점 막 10%, 20%, 30% 떨어지거든요.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 매도자의 적극성이 큰지 네. 매수자의 적극성이 큰지에 따라 그렇죠. 다르다. 네. 그래서 상승장 막판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폭등해요. 거래량이 줄면서 네. 폭등하는 건 뭐냐면 매도자들은 안 파려고 하죠. 가격이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네.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자들이 그걸 막 쫓아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가격 부담이 크니까 매수자들이 많은 사람이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몇 사람만 달려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폭등이 일어나요. 맞죠. 이전 가격의 그 갭이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성사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과 가격이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일어나는 데에 따른 적극성이 방향과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네.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정책을 풀어주면 네. 거래량이 는다. 늘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느는 양이 네. 이 매도자의 적극성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매도자의 적극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매수자의 적극성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매수자의 적극성이 좀 늘어나더라도 옛날처럼 매수자의 적극성이 막 쫓아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안 벌어져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매도자들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호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규제를 풀어주면. 네. 이럴 때 거래량이 늘지 않아요. 오, 그런가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매도자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매물을 다시 정상적으로 내놓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풀었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기대 심리에 잔뜩 올렸지만 그게 안 된다는 그 그러니까 실망감에 따라 이런 더 거죠. 떨어진다는 건가요? 매도자들이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규제를 풀었어요. 그런데도 호가를 안 올리거나 오히려 좀 더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거래량이 늘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기다리면서 사니까. 네. 근데 매도자들이 기대치가 이제 부풀어 가지고 호가를 올리고 네. 매물을 걷어들이고 이러면 거래량이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중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이걸 풀어줬을 때 매도자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를 또 그렇죠. 살펴봐야 근데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 하에서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자들의 적극성이 바로 살아나고 매도자들의 적극성이 뒤로 올라가서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은 금리 인상 폭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호재고 금리 인상은 악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더 크냐. 이걸 이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하락장으로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의 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인상의 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정책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솔직히 세금이나 이런 네. 쪽이잖아요. 네, 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세금 쪽을 푼다면 네. 이 다주택자의 투자자들은 네. 계속 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은 네. 금리 인상이 별로 그럴 그러니까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 매물이.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네.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면 자기 집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사려고 한다는 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가 하나 집은 가지고 있고 팔려고 하고 하나는 또 다른 걸 사려고 해요. 그럼 팔려고 하는 거를 싸게 내놓을까요? 어찌됐든 그 사람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데 그렇죠. 높일 거다 가격을. 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전처럼 막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막 거래가 되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이냐, 올라갈 게 확실하냐, 아니면 이게 하락장이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방 같은 경우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마련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풀어줘도 지금 지방에 바로 올라가는 데들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잠잠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워낙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상황은 벌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전 말씀처럼 정말 이 정책을 풀어주는 거는 호재고 금리 인상은 악재인데 이 두 개를 힘겨루게 했을 때 지금은 금리가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매수세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이 그렇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시간을 길게 보면 네. 만약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번에 규제를 다 풀어주고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 해가지고 규제를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은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그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게 좀 네. 내재가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규제를 지금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풀어줄 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 투기 심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이 아직 많이 쌓여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좀 성급히 풀어주면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금리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다시 시장의 내재 심리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매수세는 있긴 한데 지금 금리 요인 때문에 약간 움츠러든 거 그렇죠. 많이 생각하면 되는 움츠러들어 거죠. 있어요. 네. 네. 정책으로 인한 거래량 하락. 네. 그래서 거래량만 늘어나면 다시 상승할 거다. 네. 그 처음은 같은 의견을 하셨지만 두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하신 그리고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은 이분들은 정책을 우연적인 요소로 보는 거예요. 아, 딱 이 타이밍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거고 네. 이분들은 정책을 우연적인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눌려지는 게 맞는데 이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 하에서는 상승장에서 필연적으로 규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상승을 이제 멈추고 이때부터 하락하게 되면 이때에 반드시 거래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정책을 1차적 요인으로 보셔서 지금 시장의 그렇죠. 흐름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2차적 요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 제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막 줄어들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인테리어 산업, 이사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거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상황에 맞는 요인을 찾다가 네. 짚인 게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연적으로 생겼으니까 뭐 풀어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네. 사실 정부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풀어주면 안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니까 정부는 제가 이제 강조한 바대로 정부는 안정을 바라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폭이 경착륙이라고 하죠. 하락을 폭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연착륙 서서히 하락하느냐. 정부가 바라는 건 이제 연착륙이기 때문에 경착륙이 될 걸 우려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풀어주는 거를 다시 상승을 시키기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시간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는 일이고 이게 뭐지? 갑자기 또 흐름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걸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겪는 현상이 아닌데 처음 겪는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왜 항상 새로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놨으면 그쵸,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하락했던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때문이다. 그걸로 봤으면 이제 지금 외환위기가 아닌데 왜 하락하지? 처음 겪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부를 차근차근 시작점을 좀 잘 잡아놔야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은 똑같아요. 정책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상승할 때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 이기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누적되어 있던 정책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하락 전환을 할 때 우연히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좀 가팔랐던 거고 그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안 벌어졌어도 하락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락 전환을 시작했고 금리 인상이 비로소 시작되니까 이제 하락폭이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진짜 그랬구나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딱 지금 제대로 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